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 TF단장을 맡고 있는 이계호 의원은 이 총선 공천 제1원칙으로 정체성과 경쟁력을 숫자로 계량화한 시스템 공천을 꼽았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새로운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파는 정진욱 광주미래연구소장 초대해서 내년 총선과 정치 계획에 대한 여러 견해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진욱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정진욱의 정치 옴니아를 꽤 오랫동안 진행을 하셨는데. 그랬었습니다. 상당히 이 스튜디오가 그리웠는데 예, 오랜만에 왜 이렇게 자주 못 김성진 나오셨습니까? 국장님, 제가 지난 한 1년 반 정도 예,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이제 이재명 그러셨죠. 후보님 경선과 본선에서 대변인을 했었고요. 네, 또 마침 개항을 선거에서도 유일한 이제 현장 수행 대변인 역할을 예. 하고 또 당대표 선거까지 대변인해서 대변인 4번이나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바쁘셨죠. 이재명 대표님 모시고 다니는 일을 예. 주로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정말 바쁜 와중에도 직접 또 나와 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자, 먼저 오늘 본론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요. 미 중앙정보국의 국가안보실에 대한 도감청 사실이 이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이게 완전 거짓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미국에서는 이게 뭐 거의 사실처럼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특히 유출한 용의자까지 검거가 됐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우리가 지금 윤석열 정권이 그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가 막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예, 이번 사건도 좀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가 특히 백악관이 기밀이 유출됐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기밀 유출 자체가 팩트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기밀 유출에 대해서도 백악관에서 이건 굉장히 심각한 정보의 유출이다. 이렇게 보고 이것에 대한 이제 대대적인 대책까지도 지금 준비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거 아닌 것이다 또는 선의의 도청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예,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또 계속 나간 게 심지어는 도청 사실 자체도 부정하는 이런 데까지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 정부가 어떤 그 인식을 가지고 과연 우리 그 대한민국이라는 걸 가지고 하는지 아니면 그 해명문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대통령실 해명문에 정보 전쟁에 국경이 없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저는 그걸 예.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국경이 없다는 걸 정말로 믿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경을 예. 미국까지를 포함하는 걸로 보고 아하. 그래서 우리 국익 자체를 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사태입니다. 예. 그 우려스러운 사태의 연장선에서 추가 질문 좀 드리죠. 윤석열 정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해법안과 또 이른바 굴욕 외교를 비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 정말 높습니다.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정말 속상한 상황인데 소장님께서는 이 상황을 또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국민들 걱정이 진짜 날로 깊어가는데요. 예. 뭐 굴욕 외교라기보다는 이제 외교 자체가 사실은 없다. 외교라는 것은 이제 국가와 국가 간에 그야말로 어떤 한치의 양보도 없는 그렇죠. 국익을 걸기야 목숨을 건 싸움이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외교에는 특히 이제 국민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대법원 판결 자체를 무시하는 그래서 예. 이제 우리 헌법 질서 내지는 우리 국가의 어떤 기본 질서를 깨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외교는 우리 지금 국가 체제 자체를 흔들고 있는 네.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 사태다. 그렇게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이 나서서 국기를 좀 흔들고 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런 상황들을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최근에 치러진 전주을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만 재보궐선거에서 진보당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후보를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정진욱 소장님께서는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는지 상당히 좀 관심이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그러셨죠. 예. 대원칙. 전주 지역 우리 그 후보자들은 굉장히 내주기를 바랬거든요. 예. 민주당에서. 그러나 지난번에 우리가 책임 있을 때도 내므로써 어떤 예. 역풍을 받았기 때문에 책임 정치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님께서 이제 결단을 내려서 내지 않았는데 그 결과는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진보당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두 가지에 좀 주목했는데요. 예. 한 가지는 우리 국민들이 좀 정치적 상상력을 좀 발휘하고 있구나. 예. 예, 앞으로 물론 그 내년 총선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만 새로운 선택을 할 기회를 좀 즐기지 않았는가. 네. 그러면 그 새로운 선택을 할 기회에서 즐긴 사람은 누군가, 그 선택한 사람은 누군가, 바로 우리 국민들 옆에서 국민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살아온 사람이다. 예. 그런 걸 보면서 내년 선거의 어떤 흐름도 국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부대낀 사람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예.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봤습니다. 물론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호남 지역이다 보니까 민주당에 대한 또 절대적인 지지세가 높은 지역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참신한 후보, 당의 색깔을 떠나서 인물을 보는 정책을 보는 그런 좀 그렇습니다. 선거 문화로 바뀌고 있다 이런 분석을 좀 하고 계시군요. 예, 그래서 이제 예. 실제로 아마 내년 선거 때는 우리 이제 호남 지역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높을 것은 분명하지만 예. 실제 선택에서는 바로 이제 그런 인물과 정책 예. 그리고 또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서 예. 그동안 고민해오고 희로애락을 나눴는지 예. 이게 중요한 기준이 될 것 예.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수가 있는 총선이 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자, 어찌됐든 내년 총선을 1년여 정도 앞두고 동남갑 후보로 우리 정진욱 소장님께서 자천타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출마 여부 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모든 후보가 다 열심히 뛰고 있고요. 예. 또 굉장히 동남갑에는 좋은 후보들이 많이 나와 계십니다. 저도 이제 그분들의 뒤지지 않는 훌륭한 후보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지역에서 이제 뛰면서 예. 지역민들하고 이제 함께 해왔는데요. 제가 두 가지 점 발견했는데요. 하나는 지역에서 주민들과 부대끼면서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형 같고 동생 같고 한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네. 국회의원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중앙에 이 사람이 나갔을 때 우리의 어떤 지역의 문제를 명쾌하게 주장할 수 있고 또 국가 현안을 이끌 수 있는 네. 인물을 키워보자 이런 어떤 요구가 강해서 예. 아마 다음 광주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인물을 키우자는 그런 논의도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인물로 보면 정진욱 소장님께 가장 잘생기신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0704번을 쓰는 애청자님께서요. 정진욱 소장님 너무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 반갑습니다. 조홍정 출연하셔서 속 시원한 논평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정치옴니아를 참 즐겨 들으셨던 아마 우리 애청자님 같으신데 기억하시고 또 0704번님께서 문자를 또 이렇게 기억에 문자 주셨고요. 5086번을 쓰는 애청자님께서는 총선까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 1년이 남았습니다. 폭주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총선에서 국민들의 한 표가 다른 때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디 1년 뒤 총선을 계기 삼아 잘못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좀 바로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좀 따끔한 일침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 정진욱 소장님께서 이제 정치의 큰 뜻을 좀 품고 계시는데 정진욱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만나본 분들이 예. 거짓말 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해서 네. 세상에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우리 유권자와 또 우리 지역민과 나눈 약속은 예. 반드시 지켜야겠구나. 예,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비교적 일찍부터 이제 제가 정치학을 전공했습니다마는 정치와 관련된 경험과 또 이제 경제신문 기자를 하면서 이제 또 경제를 뭐 다른 후보보다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평생 고민해온 그런 것들이 아마도 지금 굉장히 경제가 중요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치와 경제를 함께 이해하고 있는 네. 정치인이라는 것이 제가 가진 최대 장점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또 앵커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또 기업가로서 네, 그러셨죠. 예, 뭐 300여 명의 직원을 네. 데리고 또 그 인터넷 서점을 이끌어본 경험도 누군가에게 월급을 줘본 경험 또 월급을 주기 위해서 돈을 마련하느라고 뛰어다닌 경험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지역의 어떤 기업가라든가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만날 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언론과 검찰에서는요, 이른바 이재명 대표 죽이기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좀 대표직을 유지하는 것이 총선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먼저 이제 이재명 대표 죽이기 정확한 표현해 주셨는데요. 예, 검찰의 정적 제거 수사다. 그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339번의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해찬 대표님이 광주에 오셔서 민주당 어게인 말씀하시면서 한마디로 명쾌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안 나온 것이다. 예. 339번 털었는데 안 나왔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저는 검찰의 수사는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죽이기가 분명한 것 같고요. 다만 그러면 대표직을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인가? 대표직 유지하는 게 정말로 맞다고 보고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중도층의 지지를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예, 선거가 닥쳤을 때 또 예를 들면 어떤 그 지도부를 좀 더 풍부하게 만들자. 예, 이렇게 했을 때는 또 이재명 대표님이 승리에 반드시 필요한 어떤 방안을 낼 수도 있다. 예, 그런 유연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분이다. 왜냐하면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은 이재명의 승리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국민의 승리이기도 한데 민주당이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든 저는 선택할 뿐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당대표 자리에 연연할 뿐은 아니지만 좀 더 지혜롭게 좀 숙고하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유연하게 하고 뭐 예, 내가 반드시 오직 나만이 대표직을 그런 건 유지하는 아니니까요. 거, 그런 것은 아니죠. 선거를 앞둔다면 어떤 선택도 네.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전국적인 판세로 보면 다소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유리한 국면만은 아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정권도 그렇고요, 지자체장들도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저는 민주당이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 민주당은 예.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특히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어떤 민생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면 고금리로 지금 고통받는 자영업자들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서민들. 그러면 고금리에 대한 대책과 관련된 법안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민주당에 다시 180석, 200석을 줬을 때 민주당이 일로서도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정당이라는 이런 확신을 다시 한번 저는 주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첫째고요. 윤석열 정권의 실수로 인한 우리의 어떤 반사 이익에 기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소장님 반대로요. 국민들이 어찌됐든 180석을 몰아줬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점 어떻게 민주당 내에서 이 반성을 하고 자성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뭐 입이 10개 있어도 상당히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면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더구나 이제 지금 야당이 된 마당에서는 예, 이제 어떤 분이 야당은 영어로는 이제 아포지션 리더인데 그 아포지션이라는 게 반대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은 반대할 게 없는 게 야당인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민생 법안이든 예, 건설적인 법안들을 내서 우리 민생에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정쟁으로 인해서 좀 눈에 좀 안 드러난 면은 분명히 그렇죠. 있고요. 네, 또 지난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180석을 가지고 비교적 이제 국정을 잘 해왔는데 저희가 이제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은 주택 가격 또 부동산 가격을 그렇죠. 잡지 못한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걸 전부 이제 국회의원의 잘못으로 돌릴 수 있는가 이제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예,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그런 어떤 실수나 실패에 대해서 겸허하게 인정하고 저는 국민들께 좀 사과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사과하는 게 사실은 마땅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그 국민들을 설득하거나 사과하는 게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네, 그렇다면 이제 정말로 심기일전에서 다시 출발하는 모습 그리고 또 이재명표 어떤 민생 정책을 통해서 유능한 민주당의 모습을 보이는 거 네. 그것만이 우리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길이라고 봅니다. 네, 이재명의 리더십으로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된 심판을 받아보겠다 이런 각오로 좀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총선에서요. 예. 자, 또 광주의 새로운 정치를 또 염원하는 시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지금 어떤 희망과 비전을 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어떤 게 필요합니까? 저는 정치의 존재 이유는 현재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예, 미래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 민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광주의 경제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존에 가져왔던 어떤 생각의 벽을 저는 깨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네, 대표적으로는 예를 들면 하나의 예입니다마는 자 무등산 케이블카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 우리 그동안에 이제 무등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반대해 왔는데 광주에 여행 오고 싶은 분들이 저희한테 광주에 가면 뭘 봅니까? 뭘 하고 놉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광주가 좀 재미없다 그래서 노잼 도시. 그렇죠. 심지어는 이제 아주 재미없다 그래서 행 노잼 도시 이런 말을 하는데 네. 예. 그런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 생각 속에서 어떻게 보면 장벽으로 존재했던 것들을 좀 과감하게 걷어내고 예.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새롭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예를 들면 복합 쇼핑몰 같은 것도 네. 그냥 단순하게 어떤 쇼핑몰만 만들어져서 지역에서 그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공간이 아니라 예. 우리 경제 전체가 살아나서 지역의 많은 분들이 그 복합 쇼핑몰로 인해서 오게 되고 그분들이 쇼핑몰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돈을 쓰는 이런 구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게 저는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결국은 민생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정치적 정쟁보다는 국민의 삶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그럼요. 예. 정치는 국민의 삶을 지키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역할에 충실한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예. 희망과 비전을 주는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우리 정진욱 소장님께서는 무등산 케이블카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한 번쯤 우리가 다시 고민해볼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취지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총선 TF 단장을 맡고 있는 이계호 의원, 내년 총선 공천 제1원칙으로 정체성과 경쟁력을 숫자로 좀 계량화한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소장님께서는 공천이 어떤 과정과 원칙을 가지고 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천 과정은 정말 이제 숫자로 계량도 해야 되고 예. 또 어떤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지만 결국은 뭐냐면 저는 법원 판결하고 똑같다고 보거든요. 법원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패자가 승복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오는 것이 솔로몬의 판결입니다. 예. 승자만이 기뻐하는 판결은 좋은 판결이 아니거든요. 그러듯이 민주당 공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전 인생을 걸고 또 피땀 흘려서 준비하는데 그렇죠.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면 예. 그건 그야말로 상처뿐인 영광일 뿐이고 정치에 대한 혐오와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됩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 공정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고 네. 과정에서도 저는 함께 경쟁했던 사람들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정 경쟁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걸 설득하고 또 그것을 준수해 나가는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함부로 어떤 전략 공천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피땀을 흘려온 사람들의 노력이 일거의 물거품이 되는 예. 그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은요. 예. 이 십수년을 지역구를 또 우리 주민들과 함께한 이런 후보들을 놔두고 갑자기 당에서 낙하산을 타고 쭉 내려오는 이런 분들 참 시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예, 당연히요. 정말로 오직 공정하게 하는 것. 그럼요. 예, 여기에 어떤 민주당이 예. 저는 미래가 달렸다고 그렇습니다. 봅니다. 그런 모습 전적으로 아마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 시민분들도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요즘에 이제 국회의원 지금 정수가 300명이지 않습니까? 현역 국회의원은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좀 늘려야 한다, 뭐 줄여야 된다,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이 찰나에 우리 정진욱 소장님께서는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정수를 좀 늘려야 한다라는 좀 입장을 밝히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제 허경영 후보 같은 분이 국회의원 정수를 100명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박수를 받고 또 국민의힘에서 지금 정수를 줄이자. 그렇더라고요. 예, 굉장히 파퓰리즘이거든요. 그래서 뭐 200명으로 줄이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200명으로 절대 줄이지 않을 걸 알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줄일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민을 속이는 거고요. 제가 늘려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금 국가의 예산이라든가 또는 국가 정책의 행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부가 정말 잘하고 있느냐? 관료들, 공무원분들은 가능하면은 관례라든가 법안에서 하기 때문에 국민을 예. 위한 적극 행정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행정을 감시하고 격려하고 또
그 더 앞에 나서서 적극 행정을 하도록 도우려면 그것에 대한 관찰하고 지켜보고 감시하는 이런 분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지금 국회의원들이 지금 해주고 계시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 국회의원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눈이 많아지는 거하고 저는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제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느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지만 예. 사실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하는 역할들을 보면 놀고 있는 국회의원은 거의 없다. 다만 능력 있는 국회의원과 무능한 국회의원이 있을 뿐이다. 네. 그러나 그런 분들도 나름대로 역할은 다 하려고 지금 애는 쓰고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뭐 80대 20의 법칙처럼 어느 조직이든 20명은 정말로 뭔가를 해내고 80명은 그렇지 않다고 하지 따라가는 않습니까? 거죠. 예. 숫자가 더 늘어나는 속에서 그렇게 일하는 분들의 숫자를 늘리는 게 필요하다.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 OECD 34개국의 평균 유권자 수가 국회의원 1인당 9만 1,000명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14만 명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희가 지금 약 한 5만 명 정도가 더 예. 많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대표하는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런 어떤 대표성을 조금 더 우리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숫자가 더 늘어나는 것이 맞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어떤 연구 결과들이 계속 예. 나오고 있거든요. 한국의 국회의원은 350명에서 500명 정도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세비를 동결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 그 늘어난 숫자만큼의 이제 총액은 동결하더라도 국회의원 월급은 줄어들더라도 예. 숫자는 늘리는 이런 방식으로라도 가야 된다. 과연 세비를 줄일까요, 소장님? 뭐 이제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또 이제 또 현실에 올리겠죠. 맞게 좀 그래야죠. 늘어나는 면은 있습니다만은 예. 어떤 국가 예산이 잘못 쓰이는 걸 막는다면 국민의 돈을 오히려 벌어들이는 효과가 있다. 저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예. 자, 국회의원들의 또 특권을 줄여야 한다라는 국민들의 또 따가운 시선도 있고 그런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의하시는지? 국회의원들이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이제 국민을 대표해서 일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특권을 주어졌고요. 또 그것이 또 권위주의 시대를 겪으면서는 오히려 더 많아진 면이 있어서 저는 특권을 대폭 줄여야 된다. 이거는 이제 전적으로 찬성인데요.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불체포 특권은 이제 그 영국에서 국민의 대표자가 함부로 국왕이 체포하거나 또는 귀족들이 그 사적으로 체포하는 이런 것들을 막으면서 국민의 어떤 그 대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이 마음껏 감시하고 발언하게 하는 어떤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함부로 없애야 된다. 이것은 어렵고요. 또 헌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내려놓는다는 선언적인 선언을 할 수 있지만 법 체계상 내려놓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내려놓고 싶다고 해서 내려놓을 수가 없는 그런 이제 법 그렇습니다. 체계가 돼 있으니까요. 현재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그래서 헌법이요.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들 보면서 정말 한편으로는 정치에 염증을 내는 분들이 정말 국회의원 꼴도 보기 싫다 이런 말씀을 그래서 하지만 아마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은요. 특권은 정말로 많이 줄여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나 어떤 그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권리는 그것이 국민의 권리와 똑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게 불체포 특권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건 함부로 없애서는 안 된다. 공적인 의정 활동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이시군요. 그게 핵심입니다. 자, 소장님 이제 얼마 뒤면 5.18 광주 민주화운동 43주년이 다가옵니다. 요즘에 5.18 좀 잊을만 하면 왜곡과 폄훼, 특히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망언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여전히 반대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이 점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이 잊을만 하면은 항상 망언을 해서 그 한 내각이 만들어지면 꼭 장관 몇 명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5.18도 똑같다고 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정광훈 목사한테 가서 그런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5.18 그에 대해서 거의 뭐 쇼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5.18을 이제 폄하하는 마음이 반민주 세력 속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5.18은 민주화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반민주 세력이 있는 한은 5.18에 대한 폄하와 무시는 계속될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5.18 정신을 일본이 우리한테 끊임없이 사과해야 되듯이 그래야만 일제 강점기에 대한 어떤 보상이 이루어지듯이 5.18도 끊임없이 그걸 다시 확인함으로써 어떤 민주주의를 지켜갈 수 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반드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수록이 됨으로써 뭐 대못을 박는다 할까요? 우리 네. 국민들이 공유하는 가치, 절대로 훼손할 수 없는 가치로 만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인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 2610번을 쓴 애청자님께서는 소장님 오랜만이십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고 있는데요. 차분한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벌써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걸 보니 시간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내년 총선에는 광주 전남 지역민들이 실망하지 않는 결과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소장님 이제 인터뷰 마칠 시간인데요. 끝으로 이 방송 듣고 계신 우리 지역민들, 청취자분들, 우리 지역사회 당부의 말씀 한 말씀 주시고 오늘 인터뷰 정리하겠습니다. 예, 제가 무슨 감히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까? 저는 우리 광주 그리고 전남, 광주 전남 시도민 여러분을 정말 존경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는 이런 분들이 계실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정세균 총리님 모시고 5.18 국립묘지 참배를 다녀왔는데요. 총칼이 난무하는 그런 어떤 학살의 현장에서 자기 목숨 두려워하지 않고 싸운 분들이 우리 광주 전남 시도민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정신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보다도 어떤 민주의식이 높고요. 네. 예, 이런 분들께서 바라는 정치를 우리 같은 정치인들이 더 잘해야 되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항상 못내 부끄럽고 네. 아쉬울 뿐입니다. 더 분발하고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광주 전남이 바라는 그런 정치인, 그런 인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정진욱 광주 미래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